예,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책 463페이지부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35조에 보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 그래서 우리 뭐 화면으로 보면 이제 전 페이지인데요. 여기 535조가 조금 글이 좀 조그맣게 나왔으니까 우리 기본서 내용 가지고요.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535조 2항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라고 해서 우리 이거 기본서 공부할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한 겁니다. 계약은 7월 1일자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했는데 이 계약이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형태의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얘기죠.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이게 불능이거든요. 불능인데 이 불능이 언제부터 생겼냐 그걸 따져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행기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예요.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이미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 하나로 나누는데, 계약 체결할 때부터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불능이다라고 해서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시적 불능 중에서 그냥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을 우리 판례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이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 계약은 무효고요.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냐를 잘 따져서 계약이 체결됐으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목적물이 매매계약 이런 걸 매매계약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불능이었다라고 한다면 불능은, 금전은 불능이 없어요. 항상 물건이 불능인 것이지 금전은 불능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매매계약이었다고 한다면 물건이 지금 물건에만 포커스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은 불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급부할 사람이 채무자죠. 이때는 채무자 갑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러니까 불능을 알았거나 주의를 살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채권자 을은, 받을 사람이죠. 물건 받을 사람은 저 불능에 대해서 선이면서 과실이 없다, 무과실인 경우에 이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손해배상이 계약에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거기 464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그러니까 제 1항에 보니까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결할 때부터 이미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래요.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얘기는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믿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뢰죠, 신뢰.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이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아래를 바꿨었네요.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어요.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신뢰 이익은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신뢰 이익이란 말 하나도 안 쓰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 이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죠. 한도가 여기까지니까요.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라고 해서요. 거기에 법적 성질은, 그럼 이 법적 성질 볼게요. 법적 성질은 뭐냐? 계약상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계약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적용 범위는 그렇습니다. 적용 범위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목적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학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판례 내용만 보시고 이거 나머지는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공부할 것만 많아지고 머리만 혼란스럽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인 때만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은 계약상 책임이고 판례는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여기서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라고 하는데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도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에요. 여기 목적이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으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 에만 적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써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책임의 요건 보시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책임의 요건이죠. 우리 저 페이지 넘겨보면요. 책임의 요건, 외견상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된다. 계약상 책임이니까 계약 체결이 있어야 되죠. 계약 교섭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약이 일단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얘기는 계약 성립할 때서부터 이행할 수 없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466페이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기본서. 그리고 불능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의 과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쪽 가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의 효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 배상해야 되는데 그 손해는 신뢰이익인데요. 그래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 즉 소극적 계약이익 또는 신뢰이익이다. 이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신뢰이익만 그냥 기억하십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신뢰이익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른 얘기하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예컨대 계약을 위한 조사 비용 등등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뢰이익. 근데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여기서 신뢰이익이란 말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 라고 해서 말이 바뀌어 나오는 건 모르겠으나 이걸 무슨 계약이익 이런 이제 같은 말이긴 해요. 하지만 객관식 시험엔 저런 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면서요. 머리만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을 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이냐 불능이냐라고 하는 건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불능으로 확정되고 났으면 이 불능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따질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계약 성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됐으니까 이런 불능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후발적,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인한 불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계약은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거요. 처음에 있었으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 아닙니까?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은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유효인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유효인 계약이 왜 이행할 수 없게 됐느냐 그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행할 수 없게 됐느냐 이 후발적 불능은요. 그래서 채무자인 갑에 책임이 있는 사유냐 아니냐. 갑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갑에게 책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갑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니까 이때는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 채무 불이행 됐잖아요. 채무 불이행 됐고 불이행 중에서 뭐가 됐습니까? 이행 불능이 됐습니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바로 그냥 계약을 해지합니다. 해지인데 무슨 해제? 이게 즉시 해제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때 손해배상이 이행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라고 해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갑이 책임 없는 사유다라고 하면 그러면 둘로 나눠서 일단 갑은 책임 없는 사유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을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을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을에게도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을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이 책임이 있었으면 갑이 책임을 졌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해서 손해배상해 줬죠. 그러면 을에게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을이 책임져야죠. 을이 책임지는 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매대금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매도인 채무자는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럼 매매대금 지급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갑도 책임이 없고 을도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물건들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낙뢰 맞아서도 불이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위험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것들, 이거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이냐? 아, 보니까 아무도 잘못 안 했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가 생길 위험성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해서 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은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는요. 원칙이 채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부담이면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죠? 매도인 갑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목적물은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 갑이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여기서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였다라고 하면 변제기가 돼서 갑은 목적물 인도하려고 인도 준비 다 해서 갖다 줬는데 매수인 채권자 을이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아가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467페이지 보니까 467페이지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한 장, 이제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몇 장 넘겨보시냐면요. 동시행의 항변권 지나고 나면요. 원래는 동시행의 항변권 먼저 하고 위험부담 해야 되는데 47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76페이지가 위험부담입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목적물은 멸실됐는데 받을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네요. 받을 사람 책임 있는 사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금 지급해야 되죠. 책임져야지 당연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여기인데 여기도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또한 같다.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 그 말의 의미는 혹시 이거는 멸실이 됐지만 요런 경우하고 요런 경우는 돈은 받았잖아요. 매매대금. 그러면 이게 멸실된 상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상황이라고 한번 볼게요.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멸실이 됐으니까 이행해줄 의무는 면하게 되는데 그 대신 돈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요. 돈은 다 받는 거니까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해주지만 매매대금은 다 받는 거니까 자신의 의무를 면함에 따라서 얻는 이익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여기다가 돌려주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권리는 얻은 거 없이 돈은 다 들어갔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지금 설명이 다 된 내용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자, 이게 538조가 지금 또 나왔죠.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또한 같고 전항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미 설명 다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든지 수령 주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이란 얘기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478페이지 보면은 위험부담의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도 있다. 그 31의 문제도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떨어졌습니다. 31의 문제도 한번 보시면 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 있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같으면 채무불이행에다가 이행 불능이니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인 것이지, 위험부담은 쌍방 책임 없는 사유일 때 위험부담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2번 틀렸네요.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다.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으면 이건 뭐야?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이행기 전이니까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후발적 불능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이 됐으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수용이 돼서 수용사업자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수용사업자가 이거 대신 얘한테 너 그 대신 저쪽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줄게 그럴 수 있죠. 이거 가져갔으니까. 그럼 이 아파트 한 채는 이거하고 가치 변형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요걸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매수인은 이거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이거 대상 청구권이에요. 이거의 가치 변형물이 요거기 때문에 요걸로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신 너는 나 돈 주기로 했으니까 돈 줘. 이거하고 이건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도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다가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하고 대금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이니까 채권자가 책임져야죠.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도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채권자도 책임 있는 사유면 청구해야죠. 요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네, 좀 쉽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 중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위험부담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원칙적으로 순서예요. 근데 법조문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한 거고요. 자, 우리 교재는 그러면 몇 페이지일까요? 467페이지로 역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서요.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해야 되니까 갑하고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에게 나는 이것을 이행해 주겠소, 나는 2억 원을 주겠소 라고 해서 서로 간에 나는 부동산을 주겠다, 나는 금전을 주겠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부동산 급부 의무가 발생했고 을은 갑에게 2억 원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을 했잖아요. 서로 간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이걸 쌍무계약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쌍무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성립해 있어야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립상의 결론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를 이행을 할 때 상대방도 이걸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상의 결론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해 버렸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멸상의 결련성 또는 존속상의 결련성이다. 그래서 이걸 성립상의 결련성. 상호 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결련성. 서로 간에 결련이라는 게 뭐야? 견인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결련은 양쪽에서 서로 끌어다니니까 끈끈하게 끌어다니는 효력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인데 성립상의 결련성 이거는요. 이행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요거는 존속상의 결련성이다. 그래서 이 존속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앞에서 봤던 우리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고 이행상의 결련성으로 인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건 이미 봤으니까 이제 이것만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우리 책으로 갑니다.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칠판에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본격적으로 위험 부담은 이미 봤으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이거 보겠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저것도 여기다가 매매계약 가지고 설명드리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얼마예요? 2억에. 그러면 이행기에 가면 갑은 을에게 이거 주면 되는 것이고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서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이행 제공하고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 제공하지 해야지만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이공가이 공가이공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동시행의 항변권. 그래서 1항이 그거예요. 우리 468페이지 보면은요.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동시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런 얘기는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 들어오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행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거절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자기도 이행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절한다? 상대방이 제공할 때까지만 거절한다. 근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성립 요건에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쌍방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어야 된다. 이때 이 쌍무계약은 우리 시험에 매매, 교환, 임대차 정도예요. 가장 좋은 게 매매거든요. 매매가. 유상계약의 표준이 매매예요. 그래서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임의 규정이니까 쌍무계약이 아닌데도 당사자 쌍방이 서로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요.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주된 채무 이외에 부수적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데 이때 동시행의 항변권은 주된 채무에만 인정한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아울러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이건 뭐 사례가 거기에 되는 게 아니네요. 하여튼 그러고요.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만 인정되지 않고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이 돼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인정이 된다. 그런 얘기는 갑이 을에게 받아야 될 2억 원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병에게 양도해서 병이 야, 너 을 갑한테 돈 주지 말고 나한테 돈 줘라. 그래서 알았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행기에 갑이 이 물건 안 가져와요. 채권이 양도가 됐어도 을은 이 물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아야 돈을 주는 것이지 채권이 양도됐다 그래서 무조건 병에게 일방적으로 급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채권자가 바뀌거나 채무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즉 갑이 자신이 받아야 되는 2억 원의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을이 병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을은 이행기에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만 2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이걸 안 주면 계속해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쌍무계약으로서 발생했어야 되고요. 예.
거기 오른쪽 469페이지 뒤에 있는 내용이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만 한정되지 않고 채권량도 채무 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이 돼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혹시 중도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중도금은 요거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여기다가 중도금 줄 때 매도인은 뭔가 할 거 아무것도 없었죠. 잔금을 줄 때는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중도금 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아무런 의무가 없고 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중도금 가지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A에 나오는 게 밑에 부분에 A에 나오는 게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 아닙니까?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이행 의무 있는 자도 불안의 항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중도금을 주러 갔더니 이 목적물에 압류가 들어와서 나중에 중도금보다도 더 많은 압류, 남은 잔금보다도 더 많은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금마저도 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불안하니까 중도금 지급 거절할 수 있죠. 그 압류 지워질 때까지 나는 중도금 못 줘라고 불안에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기 이제 하나예요. 그게 그래서 두 개입니다. 하나, 두 번째는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가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했네요. 그러면 중도금과 잔금, 그 다음에 요 기간 중에 이자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 합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취하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에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도 중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행 의무자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 경우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더라도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불안의 항변이다. 다해 보시면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신의 채무는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면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해서 나도 이행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이행 제공하면 동시행의 항변권 없으니까 이행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행 제공하다가 다시 더 이상 이행 제공하지 않았대. 중간에 이행이 중단됐다. 그럼 다시 동시행의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일단 수령지체에 빠졌던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령지체에 빠졌어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중단이 됐을 때 이때는 동시행의 항변권 다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471페이지 동시행 관계 이런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